2022년 초 인천 송도의 한 전셋집. 40대 부부인 윤재석 김지연님은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엄청 크지 않았지만 맞벌이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12년 차인 두 사람은 송도에서의 삶이 매우 만족스러웠죠. 재석 씨는 송도에 위치한 중견기업에 다녔고 지연 씨는 송도 중심 상권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가까운 거리로 출근하고 저녁이면 공원에서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그들에게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나 직장 동료들이 좋은 아파트를 소유하며 자산을 불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러움이 스며들었죠. 오피스텔은 편리했지만 좁은 공간과 전세 계약의 불안정함은 그들을 늘 불편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해야지. 이 말은 부부가 자주 하는 대화 주제였습니다. 서울은 이미 불가능한 가격. 그러던 중 눈에 들어온 곳은 송도의 바닷가 바로 근처였습니다. 오션뷰 신축이 들어서고 인프라도 엄청 좋아진다던데. 지인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당시 송도는 서울보다 훨씬 저렴했고 송도의 삶이 만족스러웠던 부부는 기대에 가득 찼죠. 투자하기 전에 꼼꼼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커뮤니티와 블로그, 유튜브를 뒤지며 온갖 정보를 모았습니다. 당시 송도는 호재가 너무 많았고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늦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송도 6809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0년, 2021년 송도의 분양권 시장은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었는데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 분양 소식이 그들에겐 기회로 느껴졌습니다. 바다를 품은 입지와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시 송도 중심지의 아파트 가격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센트럴파크 인근에 있는 전용 84타입 아파트가 13억을 돌파했고 50평 펜트하우스는 21억을 기록했죠. 서울의 폭등과 대출 제한으로 투자자들이 송도로 몰려들었고 재석 씨 부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기회야. 송도 아파트값이 이렇게 뛴 적 없었어. 재석 씨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떨렸습니다. 지연 씨도 동의했죠. 당첨만 되면 3억은 기본으로 벌고 들어가는 거야. 입주 때 전세 줬다가 몇 년 뒤에 팔면 금방 10억 자산가가 될 수도 있어.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를 뒤지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송도 6809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였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교육 인프라 그리고 국제도시의 미래 가치를 믿었습니다. 부부는 그곳에 지어질 신축 아파트에 분양 신청을 했죠. 긴장 속에 발표된 청약 결과 운 좋게 당첨되었습니다. 높은 분양가에도 경쟁률 4대1을 기록했습니다. 분양가는 8억 8,400만 원. 계약금 20%를 내고 분양가의 60%는 중도금 대출을 이용했고 나머지 잔금은 입주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꿈에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내 집을 갖는 거야. 부부는 계약서에 사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송도가 자신들의 인생을 바꿀 기회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꿈이 곧 예상치 못한 실현으로 이어질 걸 알지 못했습니다. 2022년 말부터 송도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서서히 식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정부가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투자 수요가 다시 강남과 마용성 그리고 수도권 핵심지로 옮겨갔습니다. 송도는 점차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게다가 송도는 입주 물량 폭탄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609와 809의 신축 공급이 몰려 있었습니다. 대형마트, 병원, 학교 등 생활 편의시설도 1에서 409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죠. 재석 씨 부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2025년 초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주를 시작한 인근 단지들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속출하고 있었던 거죠. 분양가보다 5천만 원, 심지어 8천만 원 이상 낮은 가격에 분양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재석 씨는 부동산 카페에 올라오는 글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송도 투자자들의 불안과 좌절로 가득했습니다. 입주 때 맞춰서 전세를 주려고 했는데 전세 시세도 생각보다 낮네요. 잔금 해결할 능력이 안 됩니다. 재석 씨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달랬습니다. 그래도 송도잖아. 인프라도 점점 좋아질 거야.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지연 씨도 동의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주말마다 송도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아직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와 황량한 주변 환경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죠. 여기 정말 괜찮은 걸까? 우리가 잘못 투자한 건 아니겠지? 지연 씨는 차 안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선택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송도의 부동산 시장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죠.
2025년 초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재석 씨 부부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들이 분양받은 84타입 아파트의 분양권은 이제 마피 1억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분양가 8억 8,400만 원 대비 최소 1억 손실. 전세를 끼는 것도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송도 6809의 전세 시세는 3억 중반대에 머물렀기 때문인데요. 3억 5천만 원의 전세를 준다고 해도 옵션 비용과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 4억 정도의 대출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계속 가져가면 언제 팔 수 있을까? 부부는 밤마다 손계산기를 두드리며 고민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는 뉴스, 호재에 대한 막연한 기대, 송도의 교육 인프라와 국제도시로서의 잠재력, 버틸 이유를 찾으려 했었습니다. 실거주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빚을 내서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재석 씨는 다른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며 위안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에는 좌절과 후회의 글만 가득했죠. 위약금 내고 계약 포기할까 봐요. 입주해도 전세 안 나가요. 빈집으로 두고 이자만 내는 중입니다. 결국 부부는 부동산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송도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부동산 컨설턴트는 냉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송도 1에서 409는 여전히 핵심 입지로 평가받지만 6809는 인프라 부족과 입주 물량 과다로 현재 하락폭이 심각합니다. 기다리면 오를 테지만 그 시기가 빨리 올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 마피 1억의 광고에도 문의도 거의 없습니다. 전문가의 말은 뼈아팠죠. 재석 씨는 다른 대안을 찾아보려 했지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송도 6809의 미래를 믿고 버티거나 손실을 감수하고 손절하거나 두 가지 모두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카페 장사가 잘 안되면서 월세를 내기도 빠듯해졌습니다. 2025년 5월 재석 씨 부부는 결국 마피의 분양권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리한 레버리지 그리고 충분한 정보 없이 남들을 따라 뛰어든 투자.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이 자리로 이끌었죠. 이제는 더 이상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곳에 휩쓸리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해야 해. 현재 그들이 분양 계약한 아파트는 마피 1억 4천만 원에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인천 송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송도는 저금리 시절 신도시 인프라와 개발 호재로 폭등을 경험했지만 2025년 현재 극심한 하락세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거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는 송도의 핵심 입지인 센트럴파크에 자리 잡은 대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84타입이 과거 최고가 11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2월에는 7억 원 수준으로 약 40% 하락했습니다. 특히 입주를 앞둔 단지들에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쌓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의 경우 분양가보다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낮은 가격에 분양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송도의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송도국제도시는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입주가 이어졌습니다. 인천시 주택공급 통계에 따르면 2023년 5만 가구가 입주했으며 2024년 3만 4천 가구, 2025년 2만 4천 가구가 추가 입주 예정입니다. 이른바 물량 폭탄으로 인해 매물이 시장에 쌓이며 가격 하락 압력이 커졌습니다. 특히 신규 아파트 입주로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낮추고 이는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GTX 노선은 송도의 주요 교통 호재로 꼽혔습니다. 송도를 서울과 빠르게 연결해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착공 지연으로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GTX 호재로 투자 수요가 몰렸지만 공사 지연과 함께 기대감이 꺾이며 가격 조정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사실 2020년, 2021년 송도 부동산 급등의 주요 원인은 서울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였습니다. 서울의 대출 및 세금 규제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송도로 몰리며 집값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정부가 서울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자 자금이 다시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이 반등세를 보이자 송도의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송도의 또 다른 하락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3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전용 84타입은 7억 8,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직전 최고가인 9억 2,500만 원 대비 1억 4천만 원 하락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송도 풍림 아이원 2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타입은 2025년 3월 6억 700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4월 5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다시 5억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2021년 최고가 8억 5천만 원 대비 약 30%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송도 아파트는
2020년, 2021년 저금리 시절 10억에서 13억대를 기록했던 국민평형이 2022년 이후 급락하며 5억에서 7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부 단지는 최고가 대비 50% 이상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현재 송도의 아파트 매물은 2024년 대비 약 25% 증가하며 매물 누적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송도의 전세가율은 2021년 7-80%에서 2025년 5-60%로 하락했습니다. 전세 수요가 줄고 신규 입주 물량으로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일부 신규 단지에서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사례가 속출하며 신규 분양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송도 내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1에서 409, 즉 센트럴파크나 국제업무지구와 같이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거나 소폭 반등 사례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전용 84타입은 2024년 7월 9억 4천만 원에서 2025년 4월 11억으로 1억 6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반면 609, 809 등 신규 개발 지역은 과도한 공급과 교통 인프라 미비로 하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송도는 여전히 개발 중인 도시로 장기적으로 인프라 확충과 같이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약점도 명확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과도한 공급입니다. 2025년, 2026년 대규모 입주 물량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신축 분양권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나오는데도 거래가 안 되는데 구축 아파트는 더 심하겠죠. 송도는 탄탄한 실수요가 있다고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주거 비용이 너무 오르다 보니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송도로 이주해온 분들도 많고 송도국제학교나 대학을 비롯한 교육 인프라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금리 시절 지나치게 대출을 이용한 경우 금리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급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에 걸쳐 송도에 급매물이 나온 사례가 많습니다. 매수자들이 현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금리가 높아 망설이고 그 사이 매물이 계속 축적되면서 가격이 더욱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곧 바닥인지 아니면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 특히 강남 3구나 마포 용산 일대가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그 여파가 송도까지 번져 곧 다시 상승하지 않겠냐고 기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로 서울은 일부 반등이 일어난 반면 송도는 여전히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있어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송도 부동산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반등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우선 서울 수도권 상급지의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반등하면 송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GTX 노선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추가 개발 호재가 현실화되면 수요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송도의 실거주 목적이라면 1에서 409의 입지가 좋은 단지를 우선 고려하되 장기 거주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GTX 등 호재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점검해야 합니다.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809는 단기 하락 리스크가 크므로 입지가 탄탄한 지역을 선별하시는 게 좋습니다. 송도는 한때 바다가 보이는 신도시, 국제 비즈니스와 교육의 중심지로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였지만 2022년 이후 금리 인상, 공급 과잉, 서울 규제 완화로 그 하락폭도 엄청났습니다. 2025년 현재 송도 부동산 시장은 매물 누적 현상과 저조한 거래를 보이면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최고가 대비 50% 이상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사례는 분양권 시장의 불안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송도는 국제 비즈니스, 교육, 교통 인프라 등 여전히 잠재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개발이 지속되고 서울시장의 반등이 송도로 확산된다면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공급 과잉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추가 하락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지금 송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신중함입니다. 과도한 대출로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며 입지가 좋은 지역과 호재 진행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송도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지만 부동산 시장은 심리, 금리, 공급과 수요 등 복잡한 변수에 의해 좌우됩니다. 지금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자본과 실력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송도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동향을 깊이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씨는 부산 해운대에서 수산물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어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그는 이미 현장에 나가 있었죠. 신선한 수산물을 골라 식당과 마트에 납품하는 게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10명의 직원을 이끄는 회사는 지역에서 제법 알려져 있었고 연 매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재우 씨는 늘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만큼 자부심도 높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업을 키웠으니 이제 투자를 좀 해야지. 그동안 쌓아온 자본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은행 예금은 이자가 너무 적어 매력이 없었고 주식은 변동성이 커서 손대기 망설여졌죠.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서 우연히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건을 납품하는 일식집의 사장님이었는데 5억을 투자해서 수익률 50%를 달성했다는 말을 들었던 거죠. 그 순간 재우 씨의 머릿속에 바로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당시 부자들이 많이 몰린다는 오션뷰 아파트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션뷰 신축 아파트의 삶 그리고 자산 가치까지 오르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아는 건 많지 않았지만 사업에서 성공한 경험이 자신감을 키워줬습니다. 내가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부동산 투자도 어렵지 않을 거야.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감이 그의 발목을 잡을 줄은 그땐 몰랐죠. 어느 토요일 저녁 재우 씨는 사업가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대표가 자신만만하게 말을 꺼냈죠. 요즘 마린시티 쪽 부동산이 핫해요. 서울에서까지 와서 사더라고요. 저도 그쪽에 투자해서 2년 만에 3억 정도 번 것 같네요. 그 말은 재우 씨의 귀에 쏙 박혔습니다. 마린시티면 부산에서 제일 비싼 지역 맞죠? 대교가 한눈에 보이고 반짝이는 바다와 고층 빌딩이 어우러진 그곳. 매일 아침 창밖으로 그런 풍경을 본다면 인생이 얼마나 근사할까? 게다가 집값이 오르면 돈까지 벌 수 있다니 놓칠 수 없는 기회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재우 씨는 바로 유튜브를 켰습니다. 마린시티 부동산, 부산 오션뷰 아파트 투자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자 화려한 영상들이 줄줄이 나왔죠. 유리창에 비친 푸른 바다, 럭셔리한 아파트 로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영상 속 자막은 더 자극적이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 마린시티, 부산의 강남. 재우 씨는 영상을 볼수록 더 빠져들었습니다. 이거야. 이거면 내 인생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그는 밤늦도록 부동산 관련 블로그를 읽고 유튜버들이 추천하는 투자 지역을 메모했어요. 마린시티 아파트는 부산의 랜드마크로 서울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까지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죠. 재우 씨는 점점 확신에 차올랐습니다. 부산 바다가 보이는 집은 다르다니까. 이건 실패할 수가 없어. 그 주 주말 재우 씨는 서둘러 마린시티 근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부동산엔 다양한 매물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중개사는 재우 씨를 보자마자 친절하게 매물을 소개했습니다. 마린시티는 신축 아파트도 좋지만 구축을 사두시면 더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곧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저쪽 신축 단지들보다 더 비싸질 거예요. 다른 직원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죠. 사장님, 이 매물은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직 구축이라 신축 아파트들보다 저렴하고 투자 가치가 더 높습니다. 재우 씨는 마지막이라는 말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역세권에다가 앞으로 재건축이 되면 저 새 아파트들보다 더 비싸진다는 말. 그는 머릿속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새 아파트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재건축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중개사는 계속 재우 씨를 설득했어요. 사장님 같은 분이 딱 어울리는 매물이에요. 재건축은 무조건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 해당 아파트를 검색해봤죠. 각종 블로그나 기사에서도 재건축 얘기가 한창이었고 결국 재우 씨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마린시티에 96년식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아파트를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23평의 매매 가격은 11억 4천만 원, 전세는 3억이었죠. 사무소를 나오며 재우 씨는 뿌듯했습니다. 재건축만 되면 몇 억은 금방이야. 계약 후 몇 달 뒤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또 부동산 이야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재우 씨는 마린시티 쪽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한 지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거기 가봤거든. 요즘 거기 호가가 13억이던데 11억 4천만 원에 산 거면 싸게 잘 샀네. 너무 비싸서 난 못 샀어. 그 말에 기분이 좋았던 재우 씨는 밥값도 계산하면서 자랑했습니다. 재건축만 되면 15억도 간다던데 가보면 알겠지. 투자한 자산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자신감이 더 붙었고 사업도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는 새 창고를 임대하고 배달 차량도 2대 추가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전세 입자가 연락 왔는데 나가고 싶다네요. 요즘 전세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재우 씨는 당황했지만 시세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죠. 처음에 3억이었던 시세가 2억 3천만 원까지 떨어졌고 7천만 원을 돌려줬죠.
사업 확장에 돈을 투자했던 재우 씨는 겨우 자금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나니 재우 씨의 통장은 텅 비어버렸어요. 그래, 집값이 곧 오르면 이 정도 손실은 메울 수 있어. 그리고 어차피 매달 사업으로 버는 돈이 있으니까 또 모으면 돼. 재우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점점 커져갔죠. 그는 부동산 앱을 켜고 매수한 구축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시세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과 달리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건데요. 11억 4천만 원에 매수했던 아파트가 7억 5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무려 4억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부터 부산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안 좋아졌던 겁니다. 정부의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출 이자가 급등했죠. 실수요자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집을 사려는 계획을 미뤘고 외부 투자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부산의 상급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매수자는 사라지고 매물은 쌓여갔습니다. 너무 답답했던 재우 씨는 부동산에 들러 상담을 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급매로 내놔도 볼 사람이 없습니다. 금리가 낮아야 재건축 사업도 진행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은 어려울 것 같네요.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죠. 문제는 아파트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우 씨의 재정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소비가 줄면서 매출도 30%나 감소했습니다. 식당들이 주문을 줄이고 마트도 재고를 소진하느라 발주를 미뤘습니다. 직원 월급, 창고 임대료, 차량 유지비까지 겹치니 회사 자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우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직원 월급이 밀리면 어쩌지?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한때 자신감 넘치던 사업가는 이제 초조함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2025년 초 재우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우선 늘렸던 사업을 줄이고 재정비해야겠어. 결국 확장했던 창고와 차량을 줄였습니다. 손실이 만만치 않았지만 아파트를 파는 것보다는 유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재우 씨는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리해서 부동산 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게 아니었는데 우선 재우 씨는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새벽 어시장에서 생선을 고르고 오후엔 회계장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밤에는 협력업체를 직접 발굴하며 회사 안정화에 힘썼습니다. 최근 동일 조건의 매물들이 7억 후반, 8억 초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손실이 3억 이상으로 크지만 마음을 다잡고 사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다시 벌면 돼. 앞으로 절대 무리하지 않아. 재우 씨의 사례는 갭 투자와 재건축 투자의 위험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례 말고도 부산광역시에는 많은 투자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전반적인 분위기와 또 다른 하락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부산 부동산 시장은 신축 아파트 미분양과 구축 아파트 가격 하락이 겹쳐 좀처럼 상승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린시티와 해운대 같은 고급 주거지의 프리미엄 아파트마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좋다고 평가받는 LCT와 두산 이브더 제니스는 최근 1, 2년 사이 최대 5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LCT의 경우 고점 대비 40% 가까이 가격이 떨어지며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투자 심리 위축을 보여줍니다. 2025년 6월 기준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4,565가구로 전월 대비 증가했습니다. 특히 완공 후 미분양은 2,261가구로 2달 연속 2,000가구를 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서구 에코 델타시티의 아테라는 분양가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0.36대 1의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요가 더 부족해서 가격 하락 압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 감소, 수요 위축, 미분양 증가로 인해 부산 아파트 시장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2021년과 2022년 초부터 상승세를 타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가격 변동을 넘어서 부산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에 대한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거래됐던 신축 오션뷰 아파트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매에서의 낙찰가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들의 분담금이 높아지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 일자리 부족과 청년층의 유출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의 매물은 많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부동산 시장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은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지만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부산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억까지 거래됐던 수영구 광안동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쌍용 예가 디오션입니다. 2014년식 928세대 준신축 단지로 일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평당 950만원에서 1000만원 선에 분양했는데요. 역세권의 광안해변 접근성 그리고 광안대교 조망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거래량도 높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12월 평균 8억 2,500만원이었고 21년 16억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1년 반 만에 8억가량 상승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1층 매물이 9억 5,500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6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2021년 계약된 매물은 103동 4,203호 매물입니다. 매매가 16억에 거래됐는데요. 40대 부부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42층 매물이 16억에 거래됐고 최근 21층 매물이 9억 5,500만원에 거래되면서 6억 하락했습니다. 이 두 매물은 층수와 타입 그리고 조망이 많이 차이 나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초고층의 광안대교 조망으로 이 아파트의 로얄 매물입니다. 동일 조건의 현재 시세를 보면 103동 39층 매물이 12억, 고층 매물은 12억 4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동의 광안대교 조망 그리고 고층 매물인데도 고점 대비 4억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최고가 16억까지 거래됐던 동래구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동래 럭키입니다. 이 아파트는 1983년식 1536세대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1호선 4호선 동래역 역세권에 롯데백화점과 마트가 가깝습니다. 대지 지분이 크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부산의 많은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해안가 대장은 삼익비치, 내륙 대장은 동래 럭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32타입이 2019년 12월 평균 8억 3천만원이었고 20년 10월 최고가 16억에 거래됐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8억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7층 매물이 10억 5천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5억 5천만원 하락했는데요. 공사비 이슈로 재건축 사업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거래된 매물은 20동 1107호입니다. 매매가 16억에 거래됐는데요. 연제구에 거주하는 40대 투자자가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20동 11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7층 매물입니다. 최고가 대비 34% 하락했는데요. 동일한 조건의 매물들이 얼마에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래 럭키 6동 6층 매물이 11억에 나와 있고 20동 12층 매물도 11억에 나와 있습니다. 매물을 12개 부동산에 내놨는데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그럼 이제 부산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입지 대비 고분양가라는 평가로 미달을 기록했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5억 9천만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부산 남구 우암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 제니스 오션시티입니다.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고 26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신축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일부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115동 4층 매물은 분양가 5억 9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떨어져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청약 당시 엄청난 경쟁을 보였던 곳입니다. 최고 경쟁률이 47대 1을 넘었는데요. 백양산 부암 서희스타일스입니다. 25년 2월 8일부터 9일까지 사전 점검을 진행했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가 다가오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01동 3층 매물은 분양가 4억 7,600만원에서 마피 3,400만원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는 24년 초부터 미분양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소진되고는 있지만 아직 5천여 세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누적된 미분양 아파트를 검색해보면 기장과 강서구, 동래구, 그리고 금정구에 입주하는 단지들의 미분양 매물이 쌓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건 지역 전체에 안 좋은 소식인데요.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부산에는 2020년부터 4년간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증가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요. 다만 24년부터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신축 공급이 적습니다. 신축 공급이 적기 때문에 지금 쌓여있는 미분양 매물은 입지가 괜찮은 곳들부터 순차적으로 소진될 걸로 보입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매매 지수는 하락장 이후에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전세 지수도 좀처럼 상승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에 대해선 서로 상반된 전망이 있습니다. 해운대는 서울 강남처럼 한정된 입지이니 꾸준히 오른다는 전망도 있고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죽어가는 와중에 무슨 수로 오르겠나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미래를 100% 맞출 순 없지만 공통된 사실은 미분양이 많다는 것, 그리고 최근 몇 년 새 최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분명 저점보다 소폭 반등하는 구간이 올 수도 있지만 그 폭이 예전처럼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듯 금리나 경기 그리고 부산시의 인구,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부산이든 다른 도시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대출로 뛰어들었다가는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지금 같은 시기에 적금을 하며 자금을 모으고 시장 흐름을 공부해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나아가 집을 고를 때도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남들이 좋아하고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지역과 단지를 노려야 황금성과 가치가 높습니다. 부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상승장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던 39세 직장인 박상민 씨는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에 위치한 IT 기업에서 근무하며 10년 넘게 성실히 월급을 모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야근을 밥 먹듯 하며 꿈꾸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죠. 그 덕에 또래보다 많은 연봉을 받았고 모은 돈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들려오는 부동산 투자 성공담, 특히 수도권에서 아파트 갭 투자로 큰 돈을 번 사례들은 그의 마음을 점점 더 흔들었습니다. 다들 집 한 채로 인생을 바꿨는데 나만 이렇게 저축하고 있을 순 없지. 상민 씨는 점점 강하게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월급을 모으는 삶에서 벗어나 돈이 돈을 버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심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간 쌓여온 불안과 기대, 그리고 주변의 성공 사례가 뒤섞인 결과였습니다.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여가를 즐길 시간도 아껴가며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을 정주행했죠. 주말이면 노트북을 켜고 온라인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를 뒤지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시장 동향을 분석하며 자료를 정리했고 수도권 신도시의 입지 조건, 교통망 계획, 개발 호재를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부동산 관련 서적과 투자 노트가 쌓여갔고 스마트폰 메모장에는 지역별 시세와 호재 리스트가 빼곡히 적혔습니다. 상민 씨는 특히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주목했습니다. 8호선이 연장되면 교통이 뚫리고 서울과 가까운 신도시이기 때문에 크게 오를 거야. 친구 중 한 명이 남양주에서 갭 투자로 2억 가까이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는 그의 결심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민 씨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시간을 내서 부동산을 방문했고 매물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는 그렇게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남양주는 당시 부동산 시장에서 확실한 투자처로 불리며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GTX, 8호선 연장, 왕숙지구 개발 등 각종 호재가 쏟아졌고 부동산 유튜버들은 지금 사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없다며 투자자들을 부추겼죠. 상민 씨는 그 열기에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다산 신도시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와 신도시 인프라를 보며 이곳이 곧 수도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매물을 브리핑 받던 중 딱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고객님, 이제 이 가격으론 다산 신도시에 집 못 사요. 갭으로 사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상민 씨가 선택한 아파트는 다산 신도시 다산동에 있는 2018년식 전용 82타입이었죠. 매매가는 8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1년 반 만에 2억이 오르면서 이미 고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는 이건 마지막 기회야, 조금 더 오를 거야 라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세는 5억 5천만 원으로 맞췄고 나머지 금액은 모았던 자본과 신용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이른바 갭투자였죠. 적은 자본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전략은 상민 씨에게 꿈의 지름길처럼 보였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그의 가슴은 설렘과 긴장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부동산의 책상에 앉아 펜을 쥐고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이 내 인생을 바꿀 거야. 상민 씨는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는 듯했죠.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았던 걸까요? 계약 후 2달 만에 9억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상민 씨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2달에 6천만 원 수익이라니. 이 방법을 내가 왜 이제 알았을까?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이 소식을 알렸고 다들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상민아, 나도 그쪽 동네에 좋은 매물 있는지 좀 알려줘봐. 다산 신도시로 갈아타야겠네. 친구들에게 투자처와 그 방법을 알려줄 정도가 됐다는 사실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아주 잠시였죠. 2022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며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상민 씨의 신용대출 이자가 순식간에 2배로 치솟았죠. 하지만 큰 걱정 없었습니다. 담보대출 이자 받은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 받은 건데 뭐 괜찮아. 문제는 이 다음부터 발생했습니다. 갭투자로 매수했던 아파트의 시세는 2023년부터 급락했습니다. 8억 6천만 원에 샀던 아파트는 2023년 초 6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무려 2억 2천만 원이 증발한 셈이었죠. 상민 씨는 처음엔 그 숫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부동산 앱을 켜고 시세를 확인했지만 내려가는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게 정말 내 집값이라고? 말도 안 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죠. 설상가상으로 전세 만기가 다가왔습니다. 전세입자는 지금은 더 좋은 매물이 많다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전세가가 5억 5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려면 보증금을 1억 낮춰야 했고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상민 씨의 통장을 탈탈 털어도 모자랐습니다. 결국 그는 고금리 대출에 마이너스 통장, 부모님 돈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상민 씨는 아파트를 팔 수 없었습니다.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급매로 나온 매물이 넘쳐났고 구매자는커녕 문의조차 드물었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사와 통화하며 상황을 점검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예요. 그렇게 기다린 지 2년째 현재 상민 씨는 매달 대출 이자를 내며 버티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했고 실거주로 들어가기에도 여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한 번쯤은 저도 부동산으로 성공할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돈 벌었고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았거든요. 그는 부동산 투자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접근 방식이 달라졌죠. 다시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자금으로 시작할 거예요. 호재나 유튜브 말만 믿지 않고 전세가율, 매물량, 금리 같은 숫자를 먼저 볼 거고요. 2025년 5월 상민 씨 아파트의 동일 평형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023년 하락장일 때보단 많이 회복했죠. 하지만 아직도 1억가량 손실 중입니다. 본전까지 회복하려면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남양주 부동산 시장은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과 지하철 호재를 등에 업고 지난 몇 년간 뜨거웠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다산신도시, 별내지구, 그리고 지하철 8호선 연장 소식 등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양주는 아파트 하락세가 엄청나고 미분양 지식산업센터와 상가가 넘쳐나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대규모 분양들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정작 그 물량을 받아줄 매수자가 없어 팔리지 않고 쌓여 있는데요. 급속도로 오르던 부동산에 힘입어 건설사들은 일제히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아서 실제로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분위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기자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지가 비교적 괜찮다고 하는 단지들도 최근 하락세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와부읍 덕소리의 남양주 덕소 동부센트레빌 전용 84타입은 2021년 7월에 9억 2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후 점점 떨어져 25년 3월에는 5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3억 6천만 원, 즉 4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또 남양주에서 가장 입지가 좋다는 다산 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조차 큰 폭으로 하락한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의 다산 한강 반도유보라 전용 84타입은 2020년 7월에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후 점점 떨어져 25년 3월에는 7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3억 7천만 원이나 하락한 건데요. 상승장일 때 남양주 지역은 많은 호재들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개발업체들이 이 지역을 주목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을 세웠습니다. 당시 남양주에는 분양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남양주의 가치는 아직 저평가됐다는 투자자들의 믿음과 저금리 상황에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분양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분양에 성공한 건물이 완공되고 이제 사람들과 기업이 몰려들 차례였습니다. 내부의 영화관과 대형 상가, 식음료 매장을 비롯해 기숙사까지 완비된 상태였으니 금세 북적북적해질 거라는 기대가 컸죠.
문제는 막상 준공 후 2년 반이 흐른 지금 전체 호실의 90%가 비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분양은 완판됐으나 실입주는 전무하다는 현실입니다. 이미 주인이 있는 호실들이 텅 빈 채로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니 분양가를 주고 샀던 투자자들로서는 대출 이자, 관리비 등 여러 부담을 떠안게 된 셈입니다. 지식산업센터와 상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승장에서 남양주 다산 신도시와 별내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까지 몰려들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집값은 빠르게 상승하고 서울 못지않게 비싼 집들이 거래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마치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믿음 때문에 다들 기회를 놓칠까봐 급하게 거래에 나섰습니다.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시점에서 지금 아니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더욱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당시의 열기와 기대감은 점차 식어갔습니다. 남양주에서 집을 샀던 사람들은 예상과 다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동안의 상승세는 이제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은 차갑게 식었고 집값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양주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가장 먼저 지역에서 가장 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는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단지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위치한 동부센트레빌입니다. 2006년식 1220세대 최고 20층입니다. 경의중앙선 덕소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덕소 3폐 IC가 가깝고 한강변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 단지입니다. 84타입이 21년 최고가 9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5억 4천만 원 선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3억 8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84타입의 2019년 말 거래 가격은 3억 8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5억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최근 최고가 대비 3억 8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년 10월 덕소 동부 센트레빌 104동 1703호가 계약됐는데요. 84타입 기준 매매가 9억 2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투자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거래된 이력을 보면 17층 매물이 5억 4,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매물과 동일층 매물인데도 3억 8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매물은 거래가 취소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거래가 취소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등기 이전까지 되진 않았네요. 이후 11층 매물이 5억 4천만 원에 거래된 걸 보면 현재 중층 시세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입도 동일하고 저층이 아닌데도 9억 2천만 원 대비 3억 5천만 원 이상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너무 많이 하락해서 매수 가격까지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산 신도시에 위치한 다산 한강 반도유보라입니다. 앞서 살펴본 덕소 매물만큼 하락폭이 큰 아파트입니다. 2019년식 1261세대로 신도시 신축 단지인 만큼 임차 수요가 높습니다. 다산 중심 상권 접근성이 좋고 강변북로가 가까워서 서울 출퇴근이 용이합니다. 왕숙천과 한강공원이 가까워서 생활 인프라도 좋습니다. 22년 다산 한강 반도유보라 7407동 3003호가 계약됐는데요. 84타입 기준 매매가 11억 3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이분도 역시 상승장 끝물에 매수하셨는데요. 소유자 현황을 보면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투자하셨습니다.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기 때 최고가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22층 매물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무려 3억 6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락한 게 맞는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최고가에 거래됐던 이력을 보면 7407동 30층 매물이고 최근 거래된 매물은 22층입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해당 동에서 가장 탑층 매물인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이 탑층 매물이기 때문에 일반 매물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고 하더라도 고층 매물과 저층 매물은 가격 차이가 심하게는 몇 억씩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에도 탑층 매물은 저층 중층 매물에 비해 거래 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래 금액을 비교하실 때는 동호수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그것과 비슷한 매물하고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고가 매물이 탑층 매물이긴 하지만 22층이면 고층에 해당하는데도 고점 대비 3억 6천만 원이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세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84타입 탑층 매물의 호가 시세는 11억입니다. 그리고 84타입 저층 매물의 호가 시세는 7억 9천만 원입니다. 탑층과 저층 매물의 시세가 3억 이상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양권 상태로 거래 중인 단지의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청약 당시 59타입 최고 경쟁률 8대1을 기록했던 남양주의 분양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입니다. 84타입 기준 분양가 6억 6천만 원으로 주변 단지들 대비 비싸게 분양했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908세대의 이 아파트에는 지금 분양권 매물이 꽤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높게 나와 있는 매물이 대부분인데요. 비인기 매물 중에는 분양가 그대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84타입 기준 프리미엄이 5천만 원까지 높게 나온 매물도 있습니다. 다산이나 별내지구만큼 좋은 입지는 아니지만 한강변에 역을 끼고 있으면서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에는 분양권 매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상황입니다. 특히 아파트 매물은 거의 없는데요.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프리미엄이 붙는 이유는 신축 분양 아파트가 적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이 다음 확인하셔야 하는 건 지역 전체의 미분양 매물 현황인데요. 남양주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계속적으로 미분양 매물이 감소하더니 22년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023년 일부 증가하긴 했지만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거의 없는 만큼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위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상황입니다. 다음 보셔야 하는 건 공급 물량입니다. 남양주에서는 2021년, 2022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았습니다. 그치만 23년부터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었고 향후 몇 년간은 공급이 적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공급이 적은 만큼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더딘 편이지만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분양권 시세에 신축 프리미엄이 붙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양주의 전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매매 지수를 보면 계속적인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 전세 가격 지수는 매매 지수보다는 양호합니다.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의 증가폭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장에서보다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남양주 부동산은 과거의 급등기를 지나 이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저점을 다지고 있지만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의 공실, 교통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남양주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시흥의 오래된 구축 아파트 전셋집. 김현수 씨네 부부는 이곳에서 12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맞벌이로 아등바등 살아가며 꿈을 키웠습니다. 그 꿈은 바로 내 집 마련. 전세금도 계속 오르고 우리도 집을 사야 하지 않을까 싶어. 아내 윤희 씨의 말에 현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주변 지인들의 지금 아니면 집 못 산다는 말들이 부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직장 동료와 지인들이 부동산 투자에서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매일같이 들리자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을 갖자. 2021년 초 부부는 부동산 앱을 뒤지며 집을 찾았습니다. 서울이나 광명은 이미 불가능한 가격. 그러던 중 눈에 들어온 곳은 시흥 백오 신도시였습니다. 신도시라 깔끔하고 바닷가도 가깝고 전철도 곧 생긴다던데 지인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백옷은 서울보다 훨씬 저렴했고 신도시라는 단어가 부부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꼼꼼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커뮤니티와 블로그, 유튜브를 뒤지며 온갖 정보를 모았습니다. 호재도 너무 많았고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늦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빠르게 결정을 내렸죠. 그 주 주말 근처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백옷은 수요가 끊이지 않아요. 신도시의 바닷가 근처니 투자 가치도 확실합니다. 중개사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는 부부를 안심시켰습니다. 단지 앞 수변 공원을 걸으며 노을이 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공원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었고 신축 아파트의 외관은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 정도 아파트면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아. 부동산에서 보여준 매물은 부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신축인데다가 커뮤니티도 잘 되어 있었고 중심 상권과도 가까웠습니다. 이제 이 가격으로는 못 사요. 이 매물도 곧 계약될지도 몰라요.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요즘 다들 대출을 많이 받아서 투자하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두려움을 덮었습니다. 막상 계약을 하려니 설렘과 긴장이 뒤섞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동산 투자로 시드머니를 늘릴 거야. 그들은 백오동에 있는 2017년식 아파트의 84타입 17층을 골랐습니다.
2021년 초 7억 7천만 원의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대출은 4억 6천만 원을 받았고 기존 전세 보증금과 예금을 탈탈 털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윤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집이 생겼어. 아이에게도 떳떳한 부모가 된 기분이야. 현수 씨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르기만 하면 돼. 매수 타이밍이 너무 좋았던 걸까요? 계약 후 4달 만에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매물이 8억 6,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지? 반년도 안 돼서 1억 8천만 원이나 올랐어. 그동안 월급을 악착같이 모으며 겨우 자금을 마련했던 부부는 허무할 정도였습니다. 돈은 이렇게 버는 거였구나. 지금이라도 부동산 투자를 한 게 진짜 너무 다행이다. 호가 시세는 이미 9억을 넘어 있었고 부부는 10억까지 올라야 팔 거라며 자신만만했습니다. 집을 사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갈 정도였죠. 이대로 쭉 상승할 거라 믿으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위기설이 흘러나왔죠. 2022년 기준금리가 치솟으면서 이자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대출 이자가 월 180만 원을 넘어가면서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지출이 생겨버린 거죠. 이게 뭐야? 계산이 안 맞잖아. 윤희 씨는 불안한 눈빛으로 현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현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다려봐, 금방 괜찮아질 거야. 가게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외식을 아예 끊고 아이 영어학원도 하나 정리했습니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아이는 부모의 표정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자꾸 한숨 쉬어?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이 물었습니다. 윤희 씨는 웃으려 애썼지만 눈가는 촉촉해졌습니다. 현수 씨는 돈 내기만 나오면 입을 굳게 다물었죠. 부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윤희 씨가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6억 8천만 원에 샀던 집은 이제 4억 6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2억이 넘게 빠졌다고? 윤희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던 부부는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집값이 왜 이래요? 부동산 사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5억 초반이면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현수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좀 더 기다릴 걸 왜 그렇게 급하게 샀을까? 전세로 돌리고 이사를 갈까도 고민해봤지만 전세가도 많이 떨어졌고 대출 때문에 월세 두는 것도 불가능했죠. 매월 180만 원 넘게 이자를 내는데 집값도 2억이나 빠졌다니. 너무 후회된다. 잊고 지내보려 해도 계속 시세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5년 5월 해당 아파트 고층 매물이 거래됐습니다. 거래 금액은 5억 9천만 원. 23년에 비해서 상승하긴 했지만 아직 1억가량 손실 중입니다. 부부는 본전까지 회복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체 이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폭등장일 때 서울의 강력한 규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안산과 시흥으로 몰려들었죠. 하지만 2025년 현재 이 지역들의 집값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반토막이 됐고 영끌에서 투자한 2030 세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대표적인 사례로 105 신도시 신축급 대단지의 시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84타입 기준 가격 변화를 보면 정말 변동폭이 엄청납니다. 2019년 말 3억 초반 하던 아파트가 2021년 말에는 7억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일 타입 매물이 4억대까지 떨어지면서 3억 넘게 하락했는데요. 2년 만에 2배 넘게 올랐던 가격이 지금은 최고가 대비 3억 이상 하락한 금액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안산과 시흥은 사두면 무조건 오르는 곳이라고 불렸습니다. 실제로 안산과 시흥의 아파트값이 자고 나면 몇 천만 원씩 오른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뜨거운 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갭 투자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실거주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전세든 매매든 계속 오를 테니까 이런 믿음이 컸죠.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갭 투자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심한 곳은 분양가의 3배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막상 지금 이 지역의 아파트를 살펴보면 3, 4억씩 하락한 사례가 많습니다. 문제는 상승기 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고 이들이 대부분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면서도 떨어진 집값 때문에 팔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올랐던 집값은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한때 떠들썩했던 매매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가 안 되는 거래 절벽 상태가 이어지고 있죠. 이럴 때는 가격을 낮추더라도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특히 시세보다 훨씬 싼 경매 매물마저도 유찰되는 건 실수요자들이 앞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매물은 있지만 거래는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낙찰가율마저 하락하면서 시장 전체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산과 시흥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가격 변동을 넘어서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거래됐던 신축 아파트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하락폭은 거의 40%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100옷 호반 서밋플레이스 전용 84타입은 2021년 7월 10억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2월에는 5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4억 1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만약 2021년에 이 아파트를 사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아파트를 샀다면 대출 없이 4억 1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고 이자만 따져도 연간 약 1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예상했던 개발이나 교통망 확장 등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가격 상승이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은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권 서남부의 발전 가능성을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언젠가 시와오, 송도,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가 실현되고 서울대병원까지 들어서면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계획들이 이미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승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바라던 2, 3년 뒤 급등 시나리오는 완전히 어그러진 상태입니다. 되려 최소 5년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과 개발이 구체화돼도 금리나 경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식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산과 시흥 부동산은 미래 가치가 있지만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곳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산부터 보겠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선부입니다. 이 아파트는 1차와 2차로 되어 있고 2018년식 414세대 최고 29층입니다. 서해선 선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선부역은 신안산선 개통 호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역세권 중심 상권도 가깝고 공원을 품고 있어서 생활 인프라가 좋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021년 최고가 7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3억 7천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4억 2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6층 매물이 5억 5,700만 원에 거래되면서 2억 4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은 이편한 세상 선부 202동 2101호입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7억 9,500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40대 부부가 공동명의로 상승장 끝물에 투자했는데요. 현재는 실거주하고 계시네요. 9,5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5억 5,7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6층, 21층으로 층수가 꽤 많이 차이 나는데요. 현재 201동 84타입 고층 매물이 6억 500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가 최고가보다 2억 정도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긴 했지만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서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흥 105 신도시 중흥 S클래스입니다. 2019년식 1208세대로 신축 단지인 만큼 전세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단지 바로 앞에 정왕 IC가 위치해서 서울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단지 앞으로 인천 앞바다와 월곡포구 그리고 길 건너에 신세계 아울렛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021년 최고가 8억 7,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상승장일 때 여기서 5억 6천만 원가량 상승했는데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7층 매물이 5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2021년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시흥 105 중흥 S클래스 111동 1302호입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8억 7,500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소유자 현황을 보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승기 때 13층 매물이 최고가 8억 7,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17층 매물이 5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층수와 타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8억 7,5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 B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5억 3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84 A타입 매물입니다.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84A 타입 하위 평균가는 4억 6,500만 원, 일반 평균가는 5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84B타입 하위 평균가는 5억 4,250만원, 일반 평균가는 6억입니다. B타입이 1억가량 비싼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84B타입 호가 시세를 보면 중층 매물이 5억 5천만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3억 2천만원 이상 낮게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 너무 하락해서 당분간 매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떨어지는 날도 있고 오르는 날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지역에 얼마나 대출을 끼고 샀느냐죠. 고점에 대출을 많이 껴서 산 사람들은 지금 한숨을 쉬고 있지만 반대로 이제야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사람들은 좀 더 바닥이 나올지 지켜보자며 침착하게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높이 오르는 곳은 그만큼 내려갈 여지도 크다는 시장의 법칙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산과 시흥은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그 기대감이 현실화되기 전에는 한동안 조정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곳에 이미 거주하고 계시다면 생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며 생활하시는 게 낫고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고려하는 분이라면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시점엔 수익 기회가 될 수도 있으나 그때가 지금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갭투자 열풍이 휩쓸고 간 자리엔 공실과 미분양 그리고 하락한 매물들만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산과 시흥 부동산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충격을 받으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개발 악재가 겹치면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교훈은 상승이 큰 곳일수록 거품도 빨리 꺼질 수 있다는 점 아닐까요? 안산과 시흥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재 씨와 김민아 씨는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2021년 이 부부는 경기도 남양주 전셋집에 살고 있었어요. 둘 다 중소기업에 다니며 연봉을 합쳐 약 8천만 원을 벌었죠. 평범한 맞벌이 부부로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아 씨의 직장 동료가 엄청난 경쟁률이었던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고 했습니다. 민아 씨는 너무 부러웠죠. 당시 서울 아파트는 10억을 훌쩍 넘었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은 번번이 낙첨되면서 좌절감만 커져갔어요. 동시에 다가오는 전세 계약 만료는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전세 사기와 임차인들의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보도되었습니다. 남양주의 전세 보증금은 매달 치솟았고 4년 전 계약했던 금액은 이제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집 사야 할 때가 되지 않았어? 전세도 계속 오르는데?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수도권 마지막 기회 소액투자 아파트라는 영상을 보게 됩니다. 영상 속 유튜버는 경기도 양주 옥정 신도시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투자금 5천만 원 미만이라면 광교나 동탄은 돈이 모자라지만 양주나 의정부에서는 집 한 채 살 수 있어요. 이 말은 부부에겐 마치 신이 내린 기회처럼 들렸습니다. 저 정도 투자 금액이면 우리도 집을 살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2021년 양주 옥정 신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무섭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각지에서 투자자들이 몰려들며 몇 달 사이 수천만 원씩 급등했죠. 당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주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커졌습니다. 또 유튜브와 부동산 카페는 매일같이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는 컨텐츠로 넘쳐났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신도시 인프라, 7호선 개통, 인구 증가 같은 호재는 양주를 경기 북부에 떠오르는 대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부는 매일 밤 부동산 앱을 열어 시세를 확인하며 잠들었습니다. 당시 옥정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며 매수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질 것 같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요즘 옥정 신도시가 핫하다던데 거긴 아직 싸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특히 당시 갭 투자가 유행했기 때문에 시드머니가 적은 그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투자처였죠. 그렇게 부부는 전세 끼고 갭 투자라는 새로운 투자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2021년 10월 부부는 양주 옥정 신도시의 옥정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24평을 매수하기로 결정합니다. 매매가는 4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은 3억 9천만 원이었어요. 즉 실투입 자금은 약 6천만 원. 이 정도면 부부가 여지껏 모은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중개사는 부부를 보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매물은 없어요. 지금 계약 안 하시면 몇 달 뒤엔 6억까지 올라 있을 거예요. 또 집 내부도 손볼 필요 없이 아주 깔끔했죠. 이 집은 전세 수요가 계속 받쳐줄 겁니다. 갭으로 투자하기 최고 좋은 매물이죠. 단지는 깔끔했고 근처에 호수공원과 중심 상가가 있어 쾌적한 분위기를 자랑했어요.
무엇보다 7호선 연장이라는 교통 호재가 부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울까지 지하철로 갈 수 있다니 이건 진짜 기회야. 부부는 기대감에 부풀었죠. 계약 후 2주 만에 전세입자도 구해졌고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첫 집을 산 기쁨에 부부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우리도 이제 부동산 투자자야. 라며 웃었어요. 계약 후 2달 만에 옥정 아파트 시세가 5억으로 오르면서 부부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가 투자한 6천만 원만큼 올라서 벌써 수익률 100%야 라며 기뻐했죠. 이게 바로 부동산 투자의 매력 아니냐며 부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보, 우리 부동산 투자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이참에 하나 더 사는 건 어때? 그래야 빨리 건물주 되지. 매주 주말 부동산에 들러서 좋은 매물이 없나 찾아다녔죠. 그러던 중 갭투자만큼 좋은 투자 방법을 알게 됩니다. 바로 분양권 투자인데요. 분양권 투자는 계약금의 프리미엄만 있으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소액 투자로 아주 적합했어요. 곧바로 인근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3,500만 원을 주고 매수했어요. 이 두 번째 매수는 부부의 부채 규모를 급격히 키웠습니다. 갭 투자했던 집의 전세금과 분양권 중도금 대출. 하지만 부부는 이미 6천만 원 이상을 벌었다는 생각에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제 부부는 두 채의 신축 아파트를 소유한 젊은 투자 고수로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너희 진짜 대단하다 라는 말에 부부는 뿌듯함을 느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금리가 오르면서 투자했던 자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세 가격이 2, 3천만 원씩 떨어졌고 전세입자가 재계약 대신 더 저렴한 집으로 이동하려 했죠. 특히 분양권은 입주를 6개월 앞두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1,000만 원이 붙었습니다. 부부가 프리미엄으로 지불했던 3,500만 원은 순식간에 날아갔고 오히려 마이너스 1,000만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야?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바뀌다니. 미나 씨는 당황했지만 민재 씨는 일시적인 조정일 거야. 기다리면 다시 오를 거야. 라며 낙관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었죠.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옥정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의 전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3억 9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어요. 같은 단지의 전세 호가가 그만큼 떨어진 거죠. 미나 씨는 말했죠. 그럼 1억 4천만 원을 우리가 메워야 해? 어디서 그 돈을 구해? 민재 씨는 대답했습니다. 전세 반환 대출이랑 신용대출 받아서 돌려주자.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이미 분양권 중도금 대출 때문에 더 이상의 대출 실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분양권을 마이너스 2천만 원의 금매로 처분할 수밖에 없었죠. 프리미엄 3,500만 원 주고 샀던 매물이 마이너스 2천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5,500만 원을 손해봤습니다. 결국 부부는 분양권을 팔고 추가 대출을 받아 전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파트 가격이 4억 5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분양권과 갭투자로 3년도 안 돼서 1억 5,500만 원을 잃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나? 부부는 망연자실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부동산 투자로 건물주를 꿈꿨던 부부는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이 사례 말고도 많은 실패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양주와 의정부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앞으로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양주와 의정부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와 그 거래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들은 어디이고 지금은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리고 하락 이유는 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의정부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롯데캐슬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8년식 931세대 최고 27층의 준신축 대단지입니다. 1호선 의정부역과 의정부 경전철역들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고 역세권 대규모 상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7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3억 5천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4억 5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3층 매물이 5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3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5억 7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각각 3층, 10층으로 층수가 꽤 차이 납니다. 저층 매물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동일한 중층 기준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6동 중층이 5억 9천만 원부터 나와 있고 201동 탑층은 5억 8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보다 고층 매물인데도 2억 2천만 원 하락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양주 옥정 신도시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옥정입니다. 2018년식 1160세대인 이 아파트는 지하철 7호선 연장과 옥정 신도시 호재로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단지 앞으로 신도시 중심 상권과 호수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옥빛초등학교입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2억 8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3억 7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8층 매물이 4억 7,7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6%나 하락했는데요. 2021년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1812동 1404호 매물이 최고가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18층 매물이 4억 7,7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1억 7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84타입 1802동 10층 매물은 4억 7,500만 원, 1813동 고층 매물은 4억 9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보다 고층 매물도 아직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의정부와 양주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고분양가로 대부분 미달을 기록했던 양주의 분양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경남 하너스빌 북한 산뷰 4블럭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4억 6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458세대의 이 아파트는 84타입 단일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양가가 평균 4억 6천만 원 선이었는데요. 현재 분양권 매물 대부분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층수 상관없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붙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이 108동 중층 매물로 분양가 4억 4,300만 원에서 4,600만 원이 떨어져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청약 당시 다소 비싼 분양가로 미달이 났었고 하락장이 맞물려서 마피 매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 6대1을 넘었던 의정부시 용현동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탑석역 호재로 경쟁이 높았는데요. 힐스테이트 탑석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6억 2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고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이 아파트는 636세대로 25년 8월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타입 상관없이 무피에서 마피까지 나와 있는데요. 103동 12층 매물은 분양가 6억 1,040만 원에서 1,000만 원 하락해서 6억 4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 의정부에는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높게 나온 단지도 있는데요. 의정부역 앞에 있는 더샵 의정부 링크시티의 경우 현재 84타입 매물에 프리미엄이 1억까지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입지와 입주 시기, 단지 규모 그리고 주변 호재에 따라 분양권 시세가 다른 상황입니다. 양주와 의정부의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의정부는 24년 초 증가했던 미분양 매물이 급격히 감소했는데요. 최근 늘어나면서 아직 500세대 이상의 미분양 매물이 남아 있습니다. 양주에는 미분양 매물이 일부 소진되긴 했지만 현재 500세대 이상 쌓여 있습니다. 적정 수준 이상의 미분양 매물이 쌓여 있는 건 시장에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의정부에는 24년부터 쭉 적정 수준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이 점차 소진되면서 분양권 시장 분위기도 조금씩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주에는 23년, 24년 수요에 비해 10배가 넘는 아파트가 공급됐는데요. 앞으로는 공급이 적정 수준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 수요가 기존 신축 단지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매매 가격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두 도시 모두 전세 가격 상승률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매매 지수는 하락 이후 보합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세 지수가 상승하면서 전세와 매매 가격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장에서보다 전세 매매 가격 차이인 갭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전세 가격이 받쳐주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와 양주 부동산은 경기 북부 중에서도 호재가 많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지역입니다. 특히 의정부역과 탑석역 인근 그리고 옥정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들은 택지지구 개발 사업과 역세권 개발, 교통망 개발 호재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지역 거주자들 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의정부와 양주 부동산이 가망이 없다고 단정 짓는 건 이릅니다. 특히 옥정 신도시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신도시는 초창기에는 공실과 교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해온 예가 많으니까요. 다만 현재 옥정의 상가 공실 상황과 아파트 시장의 흐름을 보면 당장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겠다는 단기적 접근은 위험도가 높습니다. 향후 지하철 7호선이 들어오고 신도시 인프라가 모두 구축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옥정 신도시가 한층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금전적 심리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옥정 신도시와 밀락지구를 포함한 의정부, 양주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건물만 많이 지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찾아올 만한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당장은 어렵고 앞으로 몇 년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호재만 믿고 덤비기보다는 실제 생활 인구와 수요, 인프라 등 전반적으로 살핀 후 접근하셔야 됩니다. 의정부와 양주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상승장 30대 부부 승호님과 유연님은 매일 저녁 부동산 관련 영상을 보며 투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벌 수 있습니다. 각종 호재가 눈에 들어왔고 부동산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지금이 부동산 투자의 마지막 기회. 고덕 신도시와 지제역 그리고 브레인시티, 평택에서 기회를 노려보세요. 하나같이 부동산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 동기와 회사 동료들도 다들 부동산 이야기를 하며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아내 유연님과 대학 친구인 미니님은 신혼 때 무리해서 샀던 서울 아파트가 벌써 2억이나 올랐다며 부동산 시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미니님의 말에 유연님은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당시 부부는 저렴한 구축 아파트의 전셋집에서 월급을 저축하며 투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매번 떨어지는 신혼부부 전용 청약에 지쳐 있었죠. 하지만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그들이 모아놓은 돈으로는 꿈도 꾸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이대로라면 평생 집 한 채 못 사겠구나 라는 불안이 부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2%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면 부동산 투자가 불가능한 꿈만은 아니었습니다. 지인들의 성공담과 커뮤니티의 상승론에 휩싸인 부부는 점점 더 크게 투자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관련 자료를 검색했죠. 수도권 구축 급매, 부동산 투자 방법, 소액 투자. 머릿속은 온통 부동산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버의 말 한마디가 부부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지금 갭 투자로 시드머니를 늘리고 갈아타기를 하면서 점점 서울 쪽으로 이동하세요. 어느 토요일 저녁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부부가 자신만만하게 말을 꺼냈죠. 요즘 오산이랑 평택 쪽 부동산이 핫해요. 서울에서까지 와서 사더라고요. 저희도 그쪽에 투자해서 2년 만에 3억 정도 번 것 같네요. 그 말은 이들의 귀에 쏙 박혔습니다. 갭 투자하면 투자 금액도 별로 안 들어가요. 어차피 전세 가격도 계속 올라서 걱정할 것도 없어요. 전세 끼고 사뒀다가 집값이 오르면 팔고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다니. 이건 기회 같았죠.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갭 투자라면 우리도 할 수 있어. 부부는 수도권 근교, 특히 경기 남부, 동탄이나 평택, 오산 위주로 매물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잘 아는 지역들이었죠. 그들은 주말마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 홍보관을 돌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부동산 사장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택은 앞으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시가 됩니다. 지금 전세 끼고 사면 소액으로도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요. 2년 뒤엔 최소 2억은 오릅니다. 평택은 앞으로 동탄처럼 오릅니다. 곧 신도시가 완성되고 삼성이 확장하면 더 뜰 거예요. 다른 직원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죠. 사장님, 이 매물은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직도 저렴한 거예요. 절대 후회 안 하십니다. 부부는 마지막이라는 말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소액으로 살 수 있고 앞으로 2년 안에 크게 오른다는 말. 그들은 머릿속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라도 문제될 게 있나? 부동산에서는 계속 그들을 설득했어요. 두 분에게 딱 어울리는 매물이에요. 이 금액으론 이제 못 사요. 집으로 돌아와 해당 아파트를 검색해봤죠. 각종 블로그나 기사에서도 오른다는 얘기가 한창이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평택의 신축 아파트는 매매가가 4억 3천만 원, 전세는 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갭은 1억 4천만 원이었죠. 부부는 저축 6천만 원, 신용대출 3천만 원, 청약 통장에 들어있던 돈, 그리고 부모님께 빌린 돈까지 합쳐 총 1억 4천만 원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평택의 아파트를 갭투자로 계약했습니다. 1억 4천만 원으로 4억이 넘는 집을 샀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부부는 우리도 드디어 부동산 투자자가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2022년은 부부에게 뭐든 되는 해였습니다. 그 시기 평택 부동산 시장은 가장 핫했고 그들이 투자한 아파트는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계약한 지 2달 만에 4억 5천만 원의 매매 거래가 진행됐죠. 한 달에 1천만 원씩 번 기분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들도 기뻐하셨죠. 부부는 매일 부동산 앱에서 시세를 캡처하며 행복했습니다.
호가는 어느새 5억을 넘었고 탑층 매물은 7억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부부 동반 모임에서 이렇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평택 아파트는 계속 오를 거야. 너희들도 얼른 투자해.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부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계획을 세우며 행복했습니다. 우리 이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서 시세 차익을 만들고 동탄의 20평대 아파트로 갈아타자. 마치 부동산 고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고 블로그도 개설해 부동산 투자 스토리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승장은 부부의 소비 패턴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마치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죠. 집으로 매달 1,000만 원씩 버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쇼핑도 자주 하고 거의 매일 외식을 했죠. 아직 시세 차익을 본 것도 아니었는데 올라가는 숫자만 보고 부부는 이미 돈을 번 것처럼 행동했던 거죠. 매달 늘어가는 카드값을 볼 때마다 조금씩 불안했지만 어차피 집값이 오르면 다 해결될 거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주말마다 스크린 골프와 명품 쇼핑을 즐기며 성공한 투자자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비는 그들의 재정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금리 인상으로 전세와 매매 금액이 동반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부부가 계약한 아파트의 전세 시세도 급락했습니다. 전세입자가 전세금 5천만 원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죠. 마이너스 통장 대출에 고금리 대출로 5천만 원을 겨우 구해 전세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더 나쁜 소식은 4억 3천만 원에 계약했던 아파트의 시세가 2억 9천만 원까지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자 폭탄을 맞으면서 순식간에 1억 5천만 원을 날려버린 셈이었죠. 2025년 5월 동일 타입의 거래 금액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부부는 아직도 1억 5천만 원 손해 중입니다. 결국 갭투자로 시세 차익을 보려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고 언제 본전까지 회복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택과 인접해 있는 오산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역 주변 단지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먼저 평택과 오산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들의 시세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산대역 인근의 대표 단지인 오산대역 세교자이 84타입은 2021년 최고가 7억 3,500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2025년 4월 기준 약 5억 5,7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2억 원 가까이 하락한 셈입니다. 이 단지는 2018년에 준공된 역세권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큰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세교 신도시 내 공급 과잉과 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의 자연엔 자이 84타입 역시 2021년 9억까지 거래되었으나 2025년 4월 기준 5억 수준으로 정확히 4억 하락했습니다. 고덕국제 신도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협력사들의 입주로 초기 관심을 끌었지만 엄청난 수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며 매물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산과 평택의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요? 오산 세교지구와 평택 고덕 신도시는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연이어 입주하며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평택 고덕 신도시는 단기간 내 2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되며 시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오산 세교 역시 신축 아파트 단지가 계속 들어서며 매물 증가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과잉은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오산 세교는 상업시설과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점도 큰 단점으로 꼽힙니다. 대형 병원, 대형 마트, 문화시설 등이 부족해 주민들이 오산 원도심이나 인근의 수원, 용인, 화성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교지구 주민들은 대형 병원을 가기 위해 차로 3-40분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덕 중심부는 상업시설과 병원이 점차 확충되고 있지만 외곽 지역은 여전히 인프라가 미비합니다. 이는 주거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수요가 고덕 중심지로만 몰리는 양극화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또 오산과 평택은 수원, 광교, 용인, 화성, 동탄 등 인근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교와 동탄은 교통, 교육, 상업, 의료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젊은 층과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반면 오산과 평택은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덜 발달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오산 세교지구는 깔끔한 신도시 환경과 가성비 좋은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교지구에는 자이, 힐스테이트, 레미안 등 브랜드 아파트가 다수 입주해 있으며 가격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 세교지구의 국민평형 아파트는 현재 4억에서 5억대의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수원이나 용인, 동탄에 비해 훨씬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세교지구의 상가 공실률은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이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하며 활발히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광교나 동탄의 상권은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교의 상권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30대 신혼부부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도보거리에 있어 아이 키우기에 정말 좋아요. 동네가 조용하고 공기도 맑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와 상업시설 부족은 공통된 불만이었습니다. 50대 주민부는 무릎 통증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시내까지 40분씩 걸려요. 대형 병원이 없어서 아쉬워요. 라고 토로했습니다. 다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오산시는 세교지구 내 대형 메디컬 센터와 복합상업시설을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곧 병원이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상가가 더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세교지구의 한 부동산 사무소에서 만난 김모 공인중개사는 세교는 오산의 강남이에요. 오산천이 흐르고 동탄과 용인으로의 교통 접근성이 좋아 젊은 층이 많이 찾죠.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파트 거래는 다소 주춤하지만 4억 5억 원대의 적정 가격 매물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분은 집값이 급등하지 않고 물가 상승분 정도만 반영돼 실수요자들에게 좋은 기회예요. 장기적으로 인프라가 개선되면 가치가 더 오를 겁니다. 라며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평택은 오산과 달리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드는 산업 중심지입니다. 고덕 신도시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협력사들의 입주가 이어지며 일자리 창출이 꾸준합니다. 고덕 신도시 내 30평대 아파트는 현재 4억대에 거래되며 오산 세교와 비슷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외곽 지역은 교통과 인프라 부족으로 수요가 고덕 중심지로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사실 고덕 신도시 외곽 지역은 상업시설과 병원이 부족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덕 외곽의 한 주민은 마트나 병원을 가려면 차로 20-30분을 이동해야 해요. 중심지로 가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불편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택시는 고덕 신도시 내 상업지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대형 쇼핑몰과 병원 유치를 계획 중입니다. 이는 지역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 회복의 키가 될 것입니다. 평택의 가장 큰 강점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입니다. 최근 좀 주춤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고덕 신도시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2030년까지 추가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고덕 신도시는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예상됩니다. 인프라만 보완된다면 가격 반등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오산 세교와 평택은 입지와 성장 가능성, 호재 등 여러 측면에서 각자 다른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오산 세교는 깔끔한 신도시 환경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혼부부와 젊은 층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평택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장기적인 투자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두 지역 모두 생활 인프라 부족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세교지구 내 병원과 상업시설 확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평택은 고덕 신도시의 상업지구 개발과 교통망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산시는 2026년까지 세교지구에 대형 메디컬 센터와 복합 쇼핑몰을 완공할 계획이며 평택시는 고덕 신도시와 평택 원도심을 연결하는 트램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개선은 두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산 세교와 평택은 가성비 좋은 부동산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지역입니다. 현재의 가격 하락은 공급 과잉과 인프라 부족에서 비롯되었지만 두 지역 모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발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발 진행 상황과 부동산 지표를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오산과 평택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신중함입니다. 과도한 대출로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며 입지가 좋은 지역과 호재 진행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자본과 실력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오산과 평택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현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호 씨는 20년 넘게 지각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매일 새벽 6시 30분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뜨고 붐비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죠. 옆자리엔 늘 같은 시간 출근하는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묵묵히 같은 리듬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월급 통장엔 성호 씨의 월급과 야근 수당, 성과급, 그리고 아내의 맞벌이 소득이 꾸준히 쌓였습니다. 검소하게 생활하며 차곡차곡 모은 돈은 부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출근길 회색빛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성호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답답한 도시를 떠나고야 말겠어. 은퇴 후 꿈은 선명했습니다. 아침이면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눈을 뜨고 해질 무렵 아내와 해변을 천천히 걷는 노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부부는 20년간 꾸준히 저축했습니다. 성호 씨에게 그 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었죠. 도시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희망을 붙잡게 해주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직장 선배가 속초의 아파트를 화제로 꺼냈어요. 선배는 맥주잔을 기울이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성호야, 속초 부동산 지금 대박이야. 바다 보이는 신축 아파트가 이 가격이면 무조건 올라간다. 나도 계약했어. 너도 놓치지 마. 이 말은 성호 씨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다들 집 한 채로 인생을 바꿨는데 나만 이렇게 저축하고 있을 순 없지. 성호 씨는 점점 강하게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월급을 모으는 삶에서 벗어나 돈이 돈을 버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시에는 성호 씨의 아내도 묘한 불안감을 느낄 때였습니다. 대학 동기나 직장 동료들이 좋은 아파트를 소유하며 자산을 불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러웠죠. 전셋집은 편리했지만 내 집이 없다는 불안정함은 그들을 늘 불편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해야지. 마침내 부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기로.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주말이면 여가를 즐길 시간도 아껴가며 부동산 투자 공부를 했죠.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를 정독하고 투자 관련 책을 뒤지면서 각종 부동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시장 동향을 분석하며 자료를 정리했고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입지 조건, 교통망 계획, 개발 호재를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원도 동해안 쪽에 주목했습니다. 속초의 푸른 바다, 아침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는 삶, 아내와 함께 해변을 산책하는 노후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죠. 그는 시간 날 때마다 아내와 속초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에 방문했어요. 초고층 오션뷰, 신축 커뮤니티와 인테리어, 그리고 끝없이 오르는 시세까지. 모든 게 부부의 결심을 부추겼습니다. 매물을 소개해준 중개사는 속초는 관광지라 수요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은퇴 후의 삶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라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죠. 성호 씨는 아내와 밤늦게까지 상의했어요. 은퇴하고 여기서 살면 우리 노후가 행복할 거야. 신축 아파트니까 그때까진 전세를 줬다가 나중에 우리가 와서 살자. 투자용으로도 최고야.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 결국 그는 속초시 중앙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계약합니다. 전용 84타입 25층 매물의 가격은 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고객님, 전세는 4억 5천만 원에 맞출 수 있어요. 오션뷰라서 전세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매매가 7억 5천만 원에 전세 4억 5천만 원. 갭은 3억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 전부를 털어넣었죠. 계약서를 쓰는 날 부동산에서 도장을 찍으며 그는 아내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우리 노후는 준비됐어. 그는 속초 아파트를 보며 확신했죠. 이건 절대 실패하지 않을 투자야. 바다 보이는 신축 아파트가 떨어질 리 없어. 성호 씨의 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계약 후 반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29층 매물이 8억 1,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여보, 6개월도 안 돼서 6,500만 원 올랐어. 내가 말했지, 여긴 10억까진 간다니까. 성호 씨에게 속초 부동산을 소개해준 회사 선배는 말했습니다. 거봐, 내가 사라고 했지? 우리 이제 대박이야. 선배 너무 고마워요. 거하게 한턱 쏠게요. 그들은 속초 부동산에 투자하길 잘했다며 행복한 노후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동산 시장은 영원히 올라가진 않죠. 성호 씨의 꿈은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투자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부동산은 물론이고 속초 같은 지방 휴양지 부동산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과잉 공급, 수요 감소, 그리고 기대했던 교통 호재의 지연까지 겹치며 시장은 얼어붙었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강원도 부동산 하락 사례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호 씨의 아파트도 하락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성호 씨가 7억 5천만 원에 샀던 아파트는 2023년 들어 시세가 5억 중반까지 급락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말했죠. 5억 초반에 올려놔도 매수 문의가 거의 없어요. 요즘 거래가 너무 뜸합니다. 심지어 23년 말에는 33층 고층 매물이 5억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2억 5천만 원의 손실을 떠안은 셈이었죠. 처음엔 일시적인 조정이겠지 라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냉혹해졌습니다. 전세 수요도 급감하면서 전세 가격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기존 시세였던 4억 5천만 원에는 전세를 줄 수 없었고 급하게 내려서 3억 8천만 원에 겨우 맞췄습니다. 부족했던 돈 7천만 원은 퇴직금과 대출을 이용해 겨우 메웠습니다. 오션뷰 아파트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전세는 이해하겠는데 매매 가격은 대체 왜? 성호 씨는 답답한 마음에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중개사가 말하길. 급매로 내놔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아요. 지금 속초는 매수자가 거의 없어요. 파시려면 호가를 더 낮춰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에 그는 망연자실했죠. 20년간 모은 자산이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자녀에게는 차마 이 상황을 털어놓지 못했죠. 그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켜고 속초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며 불안과 후회에 잠겼습니다. 내가 왜 그때 선배 말을 믿었을까? 욕심이 화를 부른 건가? 속초 아파트는 화려한 오션뷰 도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속초 해안가 일대는 신축 아파트와 상업시설 공사 현장으로 가득했지만 활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입주가 더디고 생활형 숙박시설과 상가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해변 근처의 카페 거리에 들어섰을 때 한적한 거리와 드문드문 보이는 관광객들만 마주쳤죠. 이게 내가 꿈꿨던 속초가 맞나?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에 들러 물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바다도 있고 신축 아파트도 많은데. 중개사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사놓고 실제로 안 들어왔어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투자로 샀다가 공실로 두는 경우가 많죠. 실수요는 거의 없고 전세도 안 나갑니다. 속초의 부동산 시장은 과잉 공급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호 씨가 매수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들도 급락한 상황이었죠. 지역 곳곳에서 반토막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2025년 2월 성호 씨가 매수한 아파트의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27층 매물의 거래 금액은 4억 5천만 원. 7억 5천만 원에서 무려 3억이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정말 반토막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 속초와 강릉의 오션뷰 아파트는 2021년, 2022년 고점을 찍은 후 3에서 50%에 달하는 급격한 가격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속초의 오션뷰 신축 아파트의 하락폭이 더 두드러지며 일부 단지는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속초 동명동의 디오션 자이는 2022년 2월 전용 131타입 펜트하우스가 17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강원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기 전용 84타입은 8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죠. 하지만 2023년 4월 최고층이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약 5억 하락했고 2025년 현재 전용 84타입 매물은 5억 중반대에 머물며 고점 대비 39% 하락했습니다. 일부 매물은 5억 초반까지 내렸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초고가 오션뷰 펜트하우스만 하락한 게 아닌데요. 강릉 송정동의 강릉 아이파크는 바다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 2022년 전용 84타입 매물이 6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며 2020년 2억 7천만 원 대비 3억 7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같은 평형이 4억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2억 4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현재 호가는 3억 중후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속초교동의 속초교동 시티프라디움은 오션뷰와 접근성을 내세운 단지로 2022년 3월 전용 84타입 매물이 5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0년 2억 7천만 원 대비 2억 5천만 원 상승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2025년 1월 같은 평형의 매물이 3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약 2억 하락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현재 호가는 3억 중후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릉과 속초에서 2021년 이후 거래된 아파트를 보면 20% 이상이 서울 경기권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매수한 물건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컨하우스, 은퇴 후 거주 혹은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았죠. 이들이 시장을 과열시키면서 지역 내 시세는 급등했고 강원도 땅값이 서울만큼 비싸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금리가 인상되고 부동산 투자 열기가 식으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예전엔 8억, 9억을 불렀던 아파트가 현재는 5억대로 뚝 떨어지거나 거래조차 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2021년 전용 114타입 매물이 9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지역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분양가 5억 7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이나 상승한 가격이었죠. 하지만 2023년 같은 아파트의 5층 매물이 6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2억 9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거래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호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속초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조양동의 양호내안의 오션스카이는 속초 해변 인근에 위치한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2021년 전용 84타입 매물이 6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분양가 3억 8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상승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5층 매물이 3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3억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은 2022년 1월 전용 84타입 29층 매물이 8억 1,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2025년 1월 27층 매물은 4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4억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하락은 강릉과 속초 부동산 시장이 외지인 중심의 투기적 매수로 과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시장 침체로 투자 수요가 위축되면서 가격은 급락했고 거래량마저 급감했습니다. 현재 강릉과 속초는 대규모 미분양 물량과 공급 과잉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초까지 부동산 시장은 전례 없는 상승장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물론이고 강원도 원주와 춘천, 그리고 속초, 강릉 같은 지역까지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특히 속초의 경우 바닷가 초고층 아파트들이 해외 바닷가 부동산을 연상케 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속초 디오션 자이 전용 131타입 40층 매물은 2022년 2월 17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전용 84타입은 8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강릉, 원주, 춘천 등 강원도 전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죠. 이 최고가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저금리로 인해 대출이 쉬워졌고 투자 열기가 과열되었습니다. 또 GTX 계획으로 강원도의 시간적 거리가 단축될 거라며 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 지역의 고소득층이 강원도의 오션뷰 아파트를 세컨드하우스로 매입하며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속초 아파트 매수자 중 서울 거주자의 비중은 22%, 강릉은 17%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국내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과열된 시장에 대한 피로감이 겹치며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속초 디오션자이 아파트의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2022년 2월 40층이 17억 4천만 원에 거래됐고 2023년 4월 43층이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약 5억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호가는 22억에 나와 있습니다. 전용 84타입의 경우 2021년 8억 2천만 원에서 2025년 현재 5억의 매물로 나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강릉과 속초의 오션뷰 아파트들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별로 하락폭을 살펴보겠습니다. 속초는 최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특히 오션뷰 아파트의 하락폭이 큽니다.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전용 84타입은 2022년 8억 1,500만 원에서 2025년 2월 4억 5천만 원으로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강릉은 속초보다는 하락폭이 덜하지만 미분양 문제가 심각합니다.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는 분양 당시 1순위 경쟁률 17대 1을 기록했지만 아직도 미분양 상태입니다. 그리고 춘천과 원주는 GTX 효과로 보합세를 유지 중이지만 매매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미분양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속초의 경우 오션뷰 아파트 절반 이상 미분양 상태인데도 앞으로 공급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들은 높은 땅값에 빌린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분양이 되지 않으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시행사는 부도위기에 몰렸고 이는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의 전망은 어떨까요?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요인을 고려할 때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강릉과 속초에서 계획된 대규모 신규 분양은 수요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금리가 높은 것도 대출 부담을 가중시키며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분양가가 하락하고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컨드 하우스를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매매 대신 전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속초 디오션 자이 전용 84타입 전세가는 약 3억 3천만 원,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도 3억 3천만 원 수준으로 비교적 괜찮은 가격대입니다.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급하게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시장을 관망하며 가격이 안정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컨드 하우스를 원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로 1, 2년 거주하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또 분양 사무실이나 부동산의 호객행위나 허위 매물에 속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세요. 부동산 투기 열풍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큰 손해를 안겼습니다. 속초와 강릉의 바다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거품이 낀 가격에 휩쓸리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